안녕하세요. 저는 오페라의 역사에 대해 프로젝트를 발표할 미래행합스쿨 20학번 허남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목차는 첫 번째로 오페라의 유래, 두 번째로 오페라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페라의 유래입니다. 오페라의 기원은 바로크 음악의 가장 중요한 공적 중의 하나로 기억됩니다. 그 정확한 기원은 르네상스 말기의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97년 피렌체 바르디 백작 궁정에 모인 귀족들은 고대 그리스극을 상연하자는 논의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하여 4개의 악기만으로 이루어진 음악극 다플의 현재 이를 오페라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초의 완전한 오페라는 초기 바로크 시대인 1600년 프랑스의 앙리 4세와 마리아 데 베디치의 결혼식 때 상연된 에우리디체입니다. 이는 카메라타라는 일종의 클럽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카메라타는 피렌체 음악가 문필가, 화가들의 그룹으로 구성원은 천문학자 갈릴레이의 아버지인 빈첸조 갈릴레이, 줄리오 카치니 등의 작곡가들을 비롯한 귀족 계급의 인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히랍의 음악적이고 연극적인 예술을 부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은 가사의 힘을 중대시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처음엔 시와 밀접한 관련을 가졌으나 차차 연극에 적용된 것입니다. 그 후 오페라의 아버지로 불리는 몬테베르디에 이르러 오페라는 비로소 현대와 같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의 특성은 1607년작 르페오부터 1608년작 그대는 죽었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페라의 역사입니다. 일단 바로크 시대 때 17세기 유럽은 드라마틱 극장이 유행했습니다. 각 국마다 유행이 좀 달라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연극이 유행할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좀 다른 양식 바로 가극이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전 유럽으로 펼쳐진 유행임을 생각해보면 역시 이탈리아가 문화의 선도자적 역할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드라마와 음악이 융합된 오페라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왠지 이탈리아 기질에 참 맞는 것이기도 하고 모든 유럽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 로마를 연상케 하는 시작이라 매우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소재도 처음에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했고 나중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오페라는 야코포 페리의 다프네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다프네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오페라는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페리가 작곡한 에우리디체라고 합니다. 이때 오페라는 아직 음악과 극이 완전히 융합하지 못했고 아리아도 없었고 레치타티보의 극적인 부분에 투입되어 오케스트라 연주 부분과 코러스와 함께 구성된 정도였습니다. 맨 오른쪽은 에우리디체의 악보입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전 유럽으로 유행이 번졌을 때 곤조 있는 프랑스는 이탈리아 오페라 유행이 좀 덜했고 자기들의 스타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 곤조 있는 스타일을 개발한 사람이 장 바티스트 릴리입니다. 이분을 키운 사람이 태양왕 루이 14세입니다. 이 사진들은 루이 14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핸델의 50개 오페라를 주목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리날도, 줄리오 체자레, 그리고 올랜도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유럽 국가는 독일에서는 이탈리아의 오페라가 유행했고 영국은 왼쪽의 사진과 같이 헨리 퍼셀이라는 분이 독자적인 악극을 만들어 비로소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클래식 시대입니다. 클래식 시대에는 오페라에 무척 많은 변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빌리발디 폰 글룩이라고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대표작은 오르페와 유리디체와 타우리드의 이피게네이아를 꼽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의 오페라부터는 음악이 극을 뒷받침하는 형식을 이루었고 불필요한 오케스트라의 연주나 너무 정식적이고 화려한 음악의 방해가 덜해졌다는 것입니다. 극과 음악의 통일이라는 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의 재정립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이르러 클라이맥스를 찍습니다. 그의 오페라에서 비로소 모든 성악 파트와 악기의 연주 파트가 전체 극의 구성과 인물 캐릭터 표현을 나타내게 됩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에서 각 인물들은 다른 캐릭터와 구별되는 톤과 스타일의 음악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캐릭터의 표현이 전체 구조와 어우러졌습니다. 극과 음악의 통일됨의 완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차르트는 오페라를 정말 잘 썼습니다. 모든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페라로 덜 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정말 천재적인 오페라 작곡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모차르트의 가장 대표작인 돈조반니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도 다뤘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오페라이고 모차르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맨틱 시대입니다. 바로크 시대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 시작된 오페라는 클래식 시대에 이르러서야 극과 음악의 융합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로맨틱 시대라고 불리는 시대에는 최고의 인기를 구사했고 최고로 발전을 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로맨틱 시대에는 오페라가 예술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거대하고 화려하도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무대와 화려한 노래가 발전했고 이전 클래식 오페라보다 더 길어지고 스케일이 커지고 한결 더 위풍당당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로맨틱 오페라의 성격은 프랑스 그랜드 오페라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인물은 베를리 오즈라고 합니다. 사실 일본의 오페라를 통해 무대와 스케일만 일방적으로 커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해서 서정적이고 감상적인 내용의 드라마 리리크라고 하는 것에 의해 거대화가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그랜드 오페라 말고 오페라 코미크가 발전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왼쪽의 사진과 같은 오펜바흐님을 뽑습니다.
오펜바움님을 꼽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카르멘을 쓰신 비젠님이 오른쪽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로맨틱 시대의 중요한 인물 세 분이 나옵니다. 왼쪽에 이탈리아의 핵폭탄 지아키노 안토니오 로시니가 벨칸토 오페라를 소개합니다. 벨칸토는 이탈리아어로 아름답게 노래함을 뜻합니다. 매우 복잡하고 장식적인 멜로디를 특징으로 하고 초호화 장식 성악과 균형을 맞추다 보니 심플한 화음빛 음악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악 기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하모니는 좀 단순해지고 음악도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장식적인 기교는 가수의 역량에 따라 더 혹은 덜 화려하게 공연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의 인물로는 이탈리아의 주세페 베르디입니다. 베르디는 두 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신사실주의와 강렬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일의 리하르트 바그너 님입니다. 바그너는 매우 위풍당당한 음악극을 발전시키는데 그리스 비극과 베토벤의 심포니들을 융합시킨 종합예술이라는 것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는 전통적인 표현법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더 큰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페라의 성격 자체를 바꿔놓았고 앞으로의 몇십 년 음악계의 오페라뿐 아니라 전 음악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부입니다. 20세기는 두 가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니만큼 오페라의 세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의 첫 50년간은 로맨틱 시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를 후기 낭만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왼쪽의 인물은 동일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로맨틱 시대와 모던 시대를 잇는 징검다리 같은 분입니다. 처음에는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로 시작하여 바그너의 후계자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에는 점차 독자 계보를 만드셨습니다. 오른쪽 인물로 이탈리아의 지아코모 푸치니입니다. 바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 로시니와 베르디의 이탈리아의 그랜드 오페라를 개성한 분입니다. 이 분의 작품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대중적인 작품들입니다. 다음으로 20세기 후반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오페라는 완전 모습을 감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에 작곡가들은 각종 방법으로 오페라를 새로 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을 공부하면서도 모던 쪽으로 넘어오면 사람들이 틀 깨기를 시도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틀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고 동시대를 표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둡니다. 이것은 오페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영이 됩니다. 우선 기존 어른 및 제한된 시민 계층에서 관람객이 다양해집니다. 표현 매체가 다양해졌고 표현하는 내용이 다양해집니다. 물론 새로운 오페라를 쓸 때도 그렇지만 미술과는 달리 실제 공연하는 방식, 즉 기존 오페라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러한 경향이 반영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 쭉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세기 후반을 이끈 사람이 이 왼쪽에 영국의 벤자민 브리튼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오페라의 전형적인 틀 밖에서 작곡을 시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오페라를 썼고 교회를 위한 오페라, 심지어는 TV를 위한 오페라까지 작곡합니다. 대표적이자 그가 오페라 작가로 이름을 날린 것이 의 오른쪽 사진의 피터 그라임즈라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인물로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라는 분입니다. 오페라로는 블랙마스크라는 작품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히로시마의 희생자들을 위한 애가이고 교향곡 5번의 타이틀은 자그마치 코리아라고 합니다. 오른쪽이 바로 그 작품입니다. 세 번째로 카를 하인츠 슈토크하우젠입니다. 현대 전위 음악 작곡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특히 현대 힙합과 테크노의 샘플링이 생긴 것도 이분의 영향이라고 하니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오페라로는 오른쪽 사진에 유일을 주제로 한 빛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물로 버질 톰슨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적 순박함과 프랑스식 재치의 조화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오른쪽 사진에 산막 사인의 성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물로 더글라스 무어라는 분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발레, 오케스트라, 극장, 영화에서 작곡을 하셨는데 가장 유명세를 타게 된 계기는 두 편의 오페라라고 합니다. 왼쪽이 악마와 데니얼 웹스터, 그리고 오른쪽이 베이비 도우의 노래 두 편입니다. 이렇게 오페라의 역사를 시대에 맞춰 나누어 설명을 하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